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난양대학교에서 중국학을 전공하는 왕샤오룽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출신으로 3대째 당원 집안에서 자란 저는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굳게 믿으며 살아왔죠. 아버지는 베이징시 고위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국영기업 임원이십니다. 저희 가족은 대대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특히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싱가포르로 유학을 오게 된 건 아버지의 야심찬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샤오룽, 중국이 진정한 세계 강국이 되려면 동남아시아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의 금융 중심지이자 화교들의 거점이다. 내가 그곳에서 중국학을 전공하면서 현지 엘리트들과 인맥을 쌓고 중국의 위대함을 전파하는 선공이 되어라.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저도 자신만만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화교가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니까 당연히 중국 문화에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중국의 경제력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우러러보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는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고 거리 곳곳의 광고판에는 한국 화장품과 패션 브랜드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묵게 된 기숙사 룸메이트인 싱가포르 화교 학생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이게 뭐야? 싱가포르는 화교들의 나라 아니었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 유학 생활을 이어가던 중 학교 미디어 학과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문화 트렌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충격적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방송국 CNA에서 제작한 K-팝 특집 다큐멘터리 K-팝의 10억 달러 팬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한 건 비판 거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분명 한류 거품을 폭로하는 내용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K-팝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팬들이 얼마나 열광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싱가포르에서 작년에만 K-팝 콘서트가 36회나 열렸다고 평균 한 달에 3번이라니. 저는 화면을 친구들에게 들이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싱가포르 친구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 여동생도 트와이스 팬이야. 지난달 콘서트 티켓 구하려고 밤새 줄 서 있었다니까. 말도 안 돼. 중국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한데 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거야? 저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사실 저는 싱가포르에 온 지 몇 달 만에 이미 여러 번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화교들조차 중국 드라마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했고 중국 음악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죠. 심지어 중국학을 전공하는 저희 과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더 많았습니다. 말도 안 돼. 중국 문화가 훨씬 더 우월한데 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거야? 저는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좀 봐. 2022년 통계를 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132억 달러라고 나와 있어. 이게 정상이야? 우리 중국의 문화 수출액은 겨우 19.6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중국이 한국보다 인구가 30배나 많은데도 제이슨이라는 미국 유학생이 제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샤오룽, 내가 화내는 건 이해하지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 한국의 문화 산업이 훨씬 더 글로벌하게 성공적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중국은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문명의 발상지야. 한국은 그저 우리의 변방 속국이었을 뿐이고.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학생인 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샤오룽, 역사는 역사고 현재는 현재야.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 중국 문화, 솔직히 말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테리아 곳곳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여학생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중국의 위대한 문화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야.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때 경영학과 교수인 탄 교수님이 우리 테이블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 무슨 토론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 제이슨이 상황을 설명하자 탄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앉으셨습니다. 샤오룽 학생, 문화의 영향력은 단순히 역사의 길이나 인구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네. 한국의 문화 산업이 성공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봤나? 저는 입을 다물고 교수님을 노려봤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하셨습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의 검열이 사라지면서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졌네. 반면 중국은 아직도 엄격한 검열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이 중국에서 제작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는 사회주의 특색을 가진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특색이 바로 문제야. 교수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자유로운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꽃을 피울 수 있네. 한국은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한류의 성공이지.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중국의 문화 산업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었고 그것이 창의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리포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아시아 문화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었죠. 저는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자료를 찾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한국 문화 산업의 성공 사례만 나왔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일본 유학생 유키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샤오룽,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 아시아 문화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어.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키가 제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샤오룽, 현실을 직시해야 해. 한류의 경제적 가치가 2022년 기준으로 이미 132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한류 팬이 2억 2,500만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중국이 이런 숫자를 달성한 적이 있어.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저는 억지로 반박했습니다. 일시적. 한류는 이미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지. 봐봐. 여기 나와 있잖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류가 한국에 1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야? 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야. 한국은 겨우 5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화산업에 투자하면 그럼 왜 안 하는데? 유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문화산업에 투자를 안 해서 아니잖아. 진짜 문제는 검열과 창의성 억압이야.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킹덤 같은 작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나 사회의 어두운 면을 다루는 콘텐츠는 애초에 제작조차 불가능하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검열 때문에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콘텐츠 제작이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 산업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는 한국학 전공의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류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정부는 문화 콘텐츠 수출을 적극 지원했고 동시에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보장했죠.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화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한 것 아닙니까? 김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의 길이와 현대 문화 산업의 성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글로벌 시장에 맞게 상품화하느냐죠. 한국은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이나 전통 음악을 팝과 결합한 퓨전 음악 등이 있죠. 옆에 앉아있던 인도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나라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엄청난 인기예요.
반면 중국 콘텐츠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정치적 선전이 많아서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건 서구 제국주의 문화에 세뇌된 결과야. 중국 문화의 심오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김 교수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오룽 학생, 문화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느냐죠. 한류가 성공한 이유는 보편적인 감정과 스토리를 다루면서도 한국적인 특색을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곳곳에서 학생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근처 푸드코트에는 한국 음식점이 중국 음식점보다 더 많았죠.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룸메이트인 말레이시아 학생 아흐마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샤오룽, 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아흐마드가 물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말이 되니? 중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인데. 저는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흐마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샤오룽, 내가 보기엔 내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 말레이시아에서도 모든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봐. 중국 드라마,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지루하고 정치적 선전이 많아서 아무도 안 봐. 그건 너희가 중국 문화의 심오함을 이해하지 못해서야. 저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아흐마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재미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야 해. 한국 드라마는 보편적인 사랑, 우정, 가족애를 다루면서도 현대적이고 세련됐어. 반면 중국 드라마는 항상 당의 위대함이나 애국심만 강조하잖아. 며칠 후 저는 학교 한국어 수업을 청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비웃으려고 갔지만 놀랍게도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 인도네시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요. 필리핀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요. 심지어 유럽에서 온 교환학생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IT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어 수업은 대부분 중국계 학생들이거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배우는 사람들 뿐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국어 선생님인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저는 억울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화의 매력 때문이죠. 학생들은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싶어 해요. 언어는 문화의 관문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동기가 다르죠. 중국어는 주로 경제적 이유로 배우지만 한국어는 문화적 매력 때문에 배워요.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한 동기일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중국 문화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 계획에는 당을 찬양하고 조국을 찬양하고 인민을 찬양하고 영웅을 찬양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지침 아래에서 어떻게 창의적이고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저는 싱가포르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인턴십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중국 문화 콘텐츠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한국 콘텐츠를 수입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지 정치적 선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국도 훌륭한 전통 문화가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 전통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한국은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면접을 마치고 나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베이징에 있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샤오룽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 여기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미쳐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중국의 위대한 문화가 결국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빠,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이미 132억 달러를 넘어섰대요. 우리는 겨우 20억 달러도 안 되고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은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명이야. 한국 같은 작은 나라와 비교하지 마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도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시는군요. 다음 날,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 유학생 지민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미디어학과 학생이었죠. 안녕하세요, 샤오룽 씨. 무슨 자료를 찾고 계세요? 지민이 친근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시아 문화 산업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어요. 저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 저도 비슷한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어요. 한류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요. 지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류의 성공 요인이라. 저는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서구 문화를 모방한 결과 아닌가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은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한국적 정체성을 유지했어요.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서양 팝의 형식을 빌렸지만 가사에는 한국적 정서와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중국 문화가 훨씬 더 깊고 풍부한데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깊이와 풍부함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국도 훌륭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검열과 통제 때문에 창의적인 재해석이 어렵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정부가 문화 콘텐츠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창작자들은 당을 찬양하고 조국을 찬양하는 작품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한류의 성공은 단순히 콘텐츠의 질 때문만이 아니에요. 지민이 계속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문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했지만 동시에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보장했어요. 그 균형이 중요한 거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정부의 지원과 창작의 자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싱가포르의 한 문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밤이라는 행사였는데 각국의 문화 공연이 펼쳐졌죠. 중국 공연팀이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석은 썰렁했습니다. 전통 경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고루하고 지루했죠. 관객들은 하품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팀이 퓨전 국악 공연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통 악기와 현대 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연에 관객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한국팀의 리더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전통 음악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재창조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진화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 전통의 순수성을 잃는 것 아닌가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박제해두는 게 아니에요. 살아 숨쉬며 진화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죠.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면서 저는 싱가포르 친구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샤오룽, 공연 어땠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공연이 인상적이었어.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한류의 힘이야. 전통과 현대를 완벽하게 융합시켰지. 반면 중국 공연은 솔직히 지루했어. 하지만 중국 문화는 저는 또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한국어 수업 등록 현황을 조사하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 수업은 모두 마감되어 있었고 대기자 명단만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한국어 수업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요. 특히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급증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시장이 7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어 수업은 어떤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국어도 인기는 있지만 주로 비즈니스 목적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문화적 매력 때문에 배우는 경우는 드물죠.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썰렁했습니다. 몇몇 노인들만이 서예 수업을 듣고 있을 뿐이었죠. 젊은 사람들은 왜 안 오나요? 저는 문화원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중국 문화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문화가 더 멋지고 현대적이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본국에서 보내온 프로그램은 여전히 고루하고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복도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학생 휴게실에서 K-팝 댄스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샤오룽, 같이 춤출래? 인도네시아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난, 괜찮아. 저는 어색하게 거절했습니다. 왜? 재미있는데. 봐봐. 모두가 즐기고 있잖아. 정말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K-팝 댄스를 추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동에서 온 학생들까지.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야. 옆에 있던 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중국 문화가 이런 글로벌한 호소력을 가진 적이 있었나요? 며칠 후, 저는 교수님께서 주신 과제 때문에 싱가포르의 한 미디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콘텐츠 구매 담당자를 인터뷰하게 되었죠. 왜 한국 콘텐츠를 그렇게 많이 구매하시나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시청률이 높으니까요.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가 탄탄하고 제작 퀄리티가 높고 무엇보다 보편적인 감정을 다뤄요. 사랑, 가족, 우정, 성공. 이런 주제들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죠. 중국 드라마는요? 저는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담당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검열 때문에 스토리가 제한적이에요. 항상 정부를 찬양하거나 애국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죠. 시청자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콘텐츠의 질이 시장 크기보다 중요해요. 작은 나라 한국이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게 그 증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온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추천한 이태원 클라스를 선택했죠.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했지만 어느새 저도 주인공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포차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에 맞서는 청년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정의와 신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중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기업과 권력에 맞서는 개인의 이야기.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한국학 수업을 청강했습니다. 교수님은 한류의 성공 요인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창의적인 콘텐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펼쳤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한류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비슷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건가요?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국도 거대한 문화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꽃피죠. 검열과 통제는 창의성의 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캠퍼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한국 음악을 들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샤오룽.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아, 지민 씨.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지민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류의 성공이 부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중국이 더 크고 역사도 깊은데. 지민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샤오룽 씨, 문화는 경쟁이 아니에요.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죠. 중국 문화도 훌륭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통제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죠. 하지만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중국의 젊은 세대가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저는 지민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싱가포르의 한 바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문화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뭐 보고 있어? 미국 친구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나는 킹덤 시즌 2 보고 있어. 정말 대박이야. 독일 친구 클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아, 나도. 한국 좀비물인데 정말 신선하더라. 브라질 친구 카를로스가 동의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안 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이크가 말을 꺼냈습니다. 중국 드라마는 너무 정치적이야. 항상 공산당을 찬양하거나 서구를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몰입이 안 돼. 그리고 검열 때문에 스토리가 예측 가능해. 클라우스가 덧붙였습니다. 반정부적인 내용이나 사회 비판은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콘텐츠는 정말 대담해.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기생충을 봐. 계급 갈등을 그렇게 날카롭게 다룬 영화가 또 있을까? 맞아.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지. 마이크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어두운 면도 거침없이 다루는 반면 중국은 항상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진실하고 매력적일까요? 샤오룽, 너는 중국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중국 문화는 위대하고 깊이 있어요. 5,000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도 알아.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중국 문화는 어때? 세계적으로 어필할 만한 현대적 콘텐츠가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 나온 세계적 히트작이 뭐가 있었던가요? 삼체라는 SF 소설이 있었지만 그것도 정치적 메시지 때문에 논란이 되었죠. 문제는 창의성이야. 카를로스가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걸 통제하려 하니까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없어. 예술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꽃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바에서 나온 후 저는 혼자 싱가포르 강변을 걸었습니다. 멀리서 한국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K-팝 댄스를 추고 있었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중국학을 전공하는 싱가포르 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오룽 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문화의 힘에 대해서요. 왜 한국 문화는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중국 문화는 그렇지 못한지.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학을 전공하면서 중국 문화를 깊이 공부했어요. 정말 훌륭하고 깊이 있는 문화예요. 하지만 현대 중국은 그 문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하려 하니까요. 문화는 자유롭게 숨 쉬어야 하는데 중국은 그것을 통제하려고만 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을 보세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창조했어요.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았고 창작자들은 자유롭게 표현했죠. 그 결과가 오늘날의 한류예요. 중국도 언젠가는. 저는 희망을 품고 말했습니다. 네, 가능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해요.
문화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 음악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리포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도서관에 갔습니다. 주제는 여전히 아시아 문화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었죠. 저는 더 이상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 132억 달러, 중국의 문화 서비스 수출액 19.6억 달러, 한류 팬수 전 세계 2억 2,500만 명 중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 아시아 국가들 중 평균 35%, 한국어 학습 시장 연간 25% 성장 중국어 학습주로 비즈니스 목적. 저는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문화의 힘은 역사의 길이나 인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면 중국은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열과 통제로 인해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리포트를 제출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문화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검열하면 죽어버려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중국의 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빠. 저는 그저 중국 문화가 진정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샤오룽아, 내가 외국에서 이상한 사상에 물든 것 같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여전히 중국을 사랑해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어디선가 한국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정하려 했던 현실을.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창의성의 승리였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저 같은 젊은 세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자오롱입니다. 중국에서 국방 무기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군수산업 부문에서 일하다가 제 손으로 중국의 군사 역량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싶어서 독립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무기를 수출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며 중국의 국방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이런 제 일에도 매번 거슬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매번 제 눈앞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끼어들어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저는 늘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껴간다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서 중국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라고 여기며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중국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서해와 남중국해를 비롯한 해역 문제부터 시작해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중국의 앞길을 가로막으려 드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신경 끄려고 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중국 무기 산업에 무슨 경쟁 상대가 되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심지어 인도나 중동 국가들까지 한국 무기를 찾고 있다며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니 저도 조금은 신경이 쓰이더군요. 분명 한국은 중국보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어딜 감히 중국을 넘보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한국이 야심만만하게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등에 업고 괜히 잘난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아무리 껄끄러워도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훨씬 우수하니까요. 다만 일이 점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한국을 못마땅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최근 이어도 근처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이 이어도 인근에 어떤 구조물을 세웠다고 보도가 나오더군요. 네. 당연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오래도록 해오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태평양으로 나가야 하는데 서해와 남중국해에서도 충분한 발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판을 우리가 마련하기 시작하자
한국이 달려와서 방해를 놓은 겁니다. 그들은 해경을 보내 우리 구조물 근처를 살피려 했고 우리 측도 호락호락 넘어갈 수 없으니 맞서서 대치했습니다. 2시간이나 벌어진 소동 끝에 한국 측이 물러서는 그림이 되었지만 말이죠. 분명 한국도 쉽게 건드릴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 또다시 우리를 자극하겠다고 발표한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슬슬 닥쳐오고 있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농촌에 가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지시했지만 그게 제대로 먹혀들 리가 있습니까? 억눌린 불만이 터져 나와 사회가 자꾸 뒤숭숭해지고 정권 차원에서도 외부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래저래 저는 군수업과 무기 중개로 돈도 벌어야 하는데 나라 내부가 이렇게 어수선하니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중국 지도부는 대만을 빨리 수복하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대만 침공과 관련된 각종 무기와 장비를 취급하며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만만치 않은 주변 국가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우리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미국입니다. 미국이야 원래부터 중국을 맞득잖아 했으니 그렇다 쳐도 문제는 다른 주변국들입니다. 대만을 치려고 하면 당연히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무기 기술을 많이 들여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봤자 쓸데없이 미국 무기를 값비싸게 사들이고 자체 개발 능력은 부족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직접 만든 K9 자주포니 K 전차니 하며 자체 전력을 진작부터 강화해 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3국의 수출까지 해가며 점점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흐름이 보이더군요. 이건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불쾌해졌지만 그냥 애써 무시했어요. 그래봐야 중국이 최고니까.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인도와 한국이 뭔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는 15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고 저희 중국과 국경 분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곳이죠. 덩치도 크고 인구도 많아서 종종 저희를 위협해 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편으론 인도와도 우호적으로 지내며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미국에 대항하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사들이고 미국과는 조금 서먹한 듯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인도가 언젠가 우리 편이 될 거라며 은근히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도에 중국 무기를 수출해보고 싶어 몇 년 전부터 라인도 만들어뒀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인도가 손잡고 우리 중국을 견제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니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태의 불씨가 된 건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에 배치할 장비를 대규모로 도입하려고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 인도의 군 장비는 대부분 러시아산입니다. 우리 중국 입장에선 인도가 러시아 무기를 사들이면 그래도 미국 무기보다는 상대하기 좀 낫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러시아 무기도 나름 뛰어나지만 중국산 무기도 러시아 기술 기반을 많이 벤치마킹해온 터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인도가 느닷없이 러시아 대신 한국산 무기를 들여오겠다며 검토를 진행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이야기로 K9 자주포 그리고 경전차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열받는 건 인도가 러시아 말고 한국과 합작 방식으로 경전차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만을 치러 나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정말 꼬일 대로 꼬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험준하기로 유명합니다. 중국 측은 경전차를 배치해 기동성을 높이고 있지만 인도 측 전차는 덩치가 커서 제대로 운용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경량화된 차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한국이 대규모 무기 수출 경험까지 갖추었다니 인도가 한국과 손잡고 경량 전차를 생산해 우리 국경 지대에 배치한다면 우리 중국군이 가뜩이나 대만 쪽으로 전력을 빼야 할 때 인도가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정말 분노했습니다. 한국이 우리 중국을 이토록 방해하는구나. 인도가 문제긴 하지만 결국 뒤에서 인도를 부추기는 건 한국과 미국 아니겠습니까? 꼭 한국이 우리를 이기려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그동안 세계 각국의 고객들을 상대로 중국 무기를 중개하며
중국 무기는 싸고 수량이 많고 성능도 준수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일부 국가들은 가격이 싸면서도 꽤나 믿을 만한 무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중국이 제격입니다. 그러나 인도 같은 큰 나라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인도는 워낙 시장 규모가 크고 자금도 충분해서 제대로 된 무기를 찾으려고 마음먹는다면 얼마든지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K9 자주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인 다음 이번에는 경전차까지 합작 제작하면서 국경 지역에 대규모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중국에겐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도가 만약 히말라야 국경 지역을 뚫고 들어온다면 우리 중국군이 대만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나눠 가져가야 하죠. 이건 중국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한국이야말로 교활하게 인도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중국과 전면전을 치를 자신이 없으니 인도를 이용해 우리를 괴롭히려는 거죠. 게다가 미국도 뒷배로 있고 러시아와도 어느 정도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도라는 국가를 견인해서 중국을 한 방 먹이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교묘하게 국제 정세를 이용한다는 사실에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한국 측은 방산이라는 분야에서 어느새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중동 지역, 그리고 폴란드 등 유럽까지 한국 무기를 즐겨 찾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식받으면서 나름대로 독자적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이제는 자체 생산과 수출까지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적 물량과 저가 정책으로 승부했는데 한국은 품질과 서방 규격을 잘 맞추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늘 한국을 무시하긴 했지만 이쯤 되면 아무리 저라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인도 같은 대형 시장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니요. 더 황당한 건 우리 중국이 인도와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시점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인도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했을 때만 해도 중국 내부에서는 환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인도가 어느 정도 미국과도 거리 두기를 하면서 러시아 측과 보조를 맞추는 걸 보고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믿고 인도 시장에 중국 무기를 더 많이 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죠. 막상 인도 국방부나 외교 당국과 접촉을 시도해보면 그들은 언제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속을 모르는 게 인도라면서 저희도 계속 기대를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를 다녀온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성대한 외교적 성공이라며 떠들어댔는데 정작 인도 쪽에서는 의문만 가득한 만남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된 게 없고 오히려 인도는 국경 분쟁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가 경전차 프로젝트를 한국과 진행하려 한다는 뉴스가 또다시 터진 겁니다. 제 관점에서 이건 아주 결정적인 악재였습니다. 인도가 국경에서 중국을 상대로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우리는 대만 침공은 물론 서해나 남중국해 확장에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여러 국가에 자주포와 전차를 수출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고객들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검증되었다며 호평이 자자하죠. 제가 듣기로는 인도가 기존의 러시아 측 자주포나 전차를 도입하던 계약을 새로이 조정해서 한국산으로 대거 교체할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무기를 대체하는 존재로 부상한다는 건 중국에도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러시아 무기만 사용하면 우리 중국이 대응하기 편하니까요. 같은 기반의 무기라면 약점도 비슷하고 대책도 세우기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는 서방 시스템과 호환성이 높고 다방면에서 성능이 올라가니 우리로서는 골치가 아프죠. 사실 제 주변 중국군 지휘관들도 한국 무기의 위력에 대해 예전부터 불안감을 제기하곤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정확도나 사거리 면에서 우수하고 K 전차는 험난한 지형에서도 기동력을 발휘하며 수출형으로 개조한 경전차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 장비를 인도의 지형에 맞춰 개량하고 라이선스 생산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한국이 인도 시장에서 쌓을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인도가 국경에 신형 한국산 장비를 줄줄이 배치하고 우리를 협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동시에 두 전선을 유지해야 하고 내부 사회 불안까지 겹쳐버리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건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세계 각국을 상대로 자국 방산, 무기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서방 언론에서도 한국 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종종 보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어요. 누가 봐도 한국은 국토나 인구 면에서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무슨 깡으로 우리를 넘어보려 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 우리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고 어마어마한 문화를 세계에 전파해 왔는데 한국은 우리를 계속 따라하는 하위 국가일 뿐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국방 기술, 특히 자주포와 전차 분야에서 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저로서는 이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저는 인도의 방산 관계자를 접촉하기 위해 직접 뉴델리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정부 당국자와 계약을 성사시키기보다는 현지 무기 중개상이나 군사 전문가들을 만나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경전차나 드론, 자주포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대량 공급이 가능한지 낱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미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도 측 대화 상대가 아무리 들어도 제 얘기에 곁다리를 걸면서 한국 K9, 자주포나 신형 전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K9를 인도 히말라야 지형에 맞춰 현지 생산하면 운용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하더군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다양한 국가의 K9를 수출해 실전 경험 데이터를 축적했고 산악지형 운용 노하우 역시 어느 정도 개발한 상태라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마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인도 측 인사들에게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표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세계 제일 대국이고 한국 무기는 미국 기술을 빌려서 만든 짝퉁 수준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였죠.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국제 무대에서 이미 한국 무기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로 사우디나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에서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한국 무기 따위는 당연히 중국보다 한참 떨어진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인도 측은 끝까지 제 얘기를 듣지 않는 듯했고 오히려 제가 떠난 이후에 한국 담당자들과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빈손으로 뉴델리에서 그 길에 인도 신문을 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과 인도의 국방 협력이 공식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K9 같은 자주포뿐 아니라 경량화된 전차 개발과 레이더 시스템, 탄약 생산 협력까지 언급하더군요. 이건 전부 저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할 때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대만 쪽으로 전력을 투입했는데 인도가 뒤에서 우리 국경을 두드리면서 서방 무기들을 적극 도입해 한국과의 합작품으로 무장한다면 중국으로선 정말 저는 뉴스를 읽으며 씩씩거렸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인도 같은 거대 시장을 공략하는지 그 영악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서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어도 근처에서 우리가 세운 구조물 때문에 한국 해경과 충돌했을 때 한국이 물러서는 듯했지만 정작 뒤로는 미국, 인도 등과 손잡고 우리 목줄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중국 지도부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테니 조만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내부 혼란이 더 크다 보니 결정이 빨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애꿎은 저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중국 무기를 팔고자 애쓰고 있지만 한국이 방산 기술을 뽐내며 치고 나가는 통의 성과가 미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군 지휘관은 저를 조용히 불러 이러더군요. 한국 무기가 겉보기엔 번지르르해 보여도 우리 중국 무기에 비해 실제 성능은 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가 이미 한국 무기를 품질 좋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인도나 유럽 국가들은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엔 정치적 부담도 있고 내구성이나 지원 체계에서도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서방 기준에 맞춰 설계되어 유지 보수나 업그레이드가 편하다고 하니 자연스레 선호도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방산 기업들도 이런 현실을 알고 속으로는 초조해하지만 대놓고 인정하기는 싫어하며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 역시 그런 변명을 일삼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런 모양새로 계속 가다가는 한국이 엄청난 방산 강국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리 잡을 게 뻔합니다. 기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중국은 여전히 강대하고
한국은 우리 발밑에 있다고 위로합니다. 저도 매번 그런 얘기를 듣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그래, 한국 따위가 얼마나 설쳐봤자 결국 미국의 하청 업체 같은 존재일 뿐이니 언젠간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도 한국을 뒷받침하며 동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 드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인도도 한국 무기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국경에서 중국에 맞설 준비를 해나가는 중이고요.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중국이 해저 케이블을 끊을 시나리오, 통신 마비 상황에서의 방어 체계, 그리고 외부 지원까지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터집니다. 점점 사방에서 우리를 향한 압력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서해 쪽에서 중국 해경과 한국 해경이 충돌했다는 보고가 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봤자 서해는 우리 앞마당과 같은 곳이고 한국이 멋대로 우리를 몰아내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보도가 이어지니 한국이 미국과 안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정찰 활동을 이미 강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니 한국이 생각보다 치밀하게 주변 국가들까지 끌어들여 우리를 억제하려는구나 싶었습니다. 중국은 분명 대만 침공을 오래 준비해왔고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계획도 야심차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방에서는 미국과 대만이, 후방에서는 한국과 인도가 손잡고 우리가 빈틈을 보이길 노리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는 러시아와 협력해 힘을 키우던 인도가 결국 한국 쪽으로 돌아섰고 남중국해에서는 또 다른 분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나라는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다 베껴가고 한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자국 문명인 것처럼 포장할 뿐이고 한국이 만들어 내는 무기나 기술도 실제로는 전부 중국에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주장과 달리 현실은 조금씩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체들은 한국 무기가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고 찬양하기 시작했고 인도는 한국과의 협력을 늘려가면서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기 중개인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쿼드 체제에서 인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예 태평양 지역 전체의 군사적 우위까지 노려볼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국은 사면초가가 되는 셈이죠. 이걸 저 혼자만의 힘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한국 따위가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나 기술력, 그리고 인구 면에서도 우리를 절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막 방산 수출 조금 늘렸다고 우쭐대며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펼친다지만 결국 국제 정세가 돌변하면 한국은 미국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속국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겁니다. 그러니 인도가 한국과 한 배를 탔다고 해도 길게 보면 미국의 세계 전략하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중국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부터 강력한 제국이었고 역사와 전통에서도 한국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한국의 문화니 기술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우리를 본떠서 겨우 발전시킨 산물이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도가 경전차 프로젝트를 한국과 진행하건 말건 결국 중국은 우리의 길을 갑니다. 대만 수복이든 태평양 진출이든 서해 통제든 모든 계획이 저희 의도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이 가소로운 흉내를 내는 동안 우리는 더 큰 시장을 장악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 낼 테니까요. 세계가 우리 중국에게 등을 돌린다는 소리도 있지만 그건 어리석은 오해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여러 국가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이어가고 있고 그 범위와 규모는 한국이 어설프게 따라올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인도를 등에 업어 우리를 견제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이야말로 언젠간 우리 손바닥 위에 굴러다니게 될 게 뻔합니다. 무기 하나 잘 팔아봤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한국 무기 따위가 일시적으로 인기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중국이 모든 시장을 삼켜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뛰어난 기술, 더 넓은 내수 시장,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문화도, 음식도, 전통도 전부 우리를 모방한 데서 비롯된 거라는 제 주장을 저는 앞으로도 절대 굽히지 않을 겁니다. 어찌 됐든 최근 인도에서 제 무기 중개 사업은 좀처럼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관심을 잔뜩 받고 있고
인도 군부의 주요 인사들도 점점 한국 무기의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니 당분간은 저에게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러시아나 중동 지역으로 가볼 작정입니다. 한국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곳에서 중국 무기가 얼마나 저렴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한지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도는 언젠간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테니 굳이 제가 먼저 매달릴 필요도 없겠죠. 그들은 산악지형에서 한국 무기를 운용하면서 곧 한계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중국 무기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었음을 깨닫고 저를 다시 찾겠죠. 모두가 한국을 치켜 세우며 우리 중국을 무시하는 듯 보이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잠깐 반짝이는 착각에 빠져 있을 뿐 진짜 강대국은 바로 우리 중국이니까요. 인도도 미국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중국이 세계를 선도할 것이며 한국의 방산 파트너십이나 인도의 히말라야, 배치 같은 건 조만간 한계를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제 말이 허언이 아님을 머지않아 여러분도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거자오롱, 중국에서 국방 무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다들 알겠죠. 한국 건드렸다가 후방에서 인도에 얻어맞을까봐 호들갑 떠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그건 전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곧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두고 우리의 위험을 다시금 증명하게 될 테니 그 순간을 두고 보라고 말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